자, 이번 슬라이드 내용 집중을 요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가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의 존엄성은 자유에 의해 사물과 구분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에서 인간을 제외한 모든 사물들은 즉자 존재라고 했고, 그에 반해서 인간은 대자 존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자 존재라는 것은 마치 나무나 바위처럼 존재 그 자체가 본질이라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본질이 나무, 바위 이렇게 정해져 있기에 그 본질성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즉자 존재들은 무언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식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완성된 본질을 가지고 있기에 변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돌은 돌일 뿐이잖아요. 나무는 나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는 것이죠. 사르트르는 신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이 또는 어떤 조물주가 내가 인간을 이러이러한 존재로 만들 것이다, 또는 인간의 본질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딱 정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 의식의 본질은 무라고 하였습니다. 없을 무자죠. 마치 하얀 백지처럼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상태의 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성질은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욕구로 나타나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되고 그 추구함에 따라 변화하고 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구는 자유를 통해서 실현 가능해지는 것이죠. 뭔가를 채워나가려고 하는 자유에 바탕한 존재적인 추구. 그것이 즉자 존재인 사물과 대자 존재인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가 인간과 사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성과 대립을 통해 자신을 자각하면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간다. 자, 이것이 인간을 대자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죠. 왜냐하면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자각하면서 본질을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대자적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사랑은 자유에 기초하여 개인의 본질을 구축해가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틴 부버의 나와 너, 나와 그것의 관계를 배웠을 때 인격적으로 성장함에 있어 타인을 도구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로 보고 관계성을 가질 때 그 관계성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의 내면이 성장한다고 했죠. 이렇게 인간 내적 존재성의 결핍을 메우기 위하여, 즉 변화하고 성숙하기 위하여 타인과의 관계성을 택하거나 추구할 때 사르트르가 말하는 자유라는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관계 또한 자유에 기초해서 개인의 본질을 구축해가는 행위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도구적인 관점으로 보고 구속하고 이용하고 집착하는 관계 속에서는 서로 간 인격적인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마틴 부버와 사르트르가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예절이라는 것은 대상이 아닌 자유의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면 성적 언어나 행위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대상이 아닌 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부간에도 성폭력이 인정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강제적이었나 아니면 자유로운 선택이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밑에 줄에 행위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선택일 경우 그것은 상대편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성폭력이 될 수도 있다. 자, 왜냐하면 어느 한쪽만 일방적인 선택을 한 거죠. 괄호 안에 자유의 침해 이렇게 돼 있죠. 즉 사랑 그리고 사랑에 근거한 육체적 행위는 양쪽의 자유에 바탕한 대상 선택적 합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며 쌍방간 자유와 선택 이 두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그 행위는 상대방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성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을 사물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자유인데 이러한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르트르의 철학에 있어 자유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사르트르에 있어 자유란 인간의 의식이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관계성 그리고 관계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했죠. 또한 이러한 자유는 인간과 사물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칸트에게 있어 자유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예전에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 배웠죠. 칸트에 있어서 자유란 정언 명령을 행하려는 선한 의지 자체가 자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배고파서 밥을 먹거나 또는 피곤해서 쉬는 것을 엄밀하게 말해서 자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들은 인간의 육체가 요구하는 쾌락을 따르는 복종이라는 것이죠. 적절하지 않은 성적 접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편의 의견에 관계없이 성적인 접촉을 하겠다라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자신의 욕구를 따르는 방종인 것입니다. 칸트가 말하는 자유는 이러한 쾌락을 따르는 행위가 아닌 보편적 선에 따르려고 하는 선한 의지를 자유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즉, 자유는 쾌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기 위한 투쟁과 의지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 자체가 선한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성선 쪽에 위치하는 계몽주의 철학자였죠. 그러기에 성예절에 있어 칸트의 자유 개념은 사랑에 있어 대상이나 행위를 선택할 때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선한 의지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윤리적인 성숙이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칸트는 계몽주의 철학자로서 인간 존엄성을 극대화했던 철학자였죠. 밑에 읽어보면 그는 나 자신이든 다른 어떤 사람이든 인간을 절대 수단으로 보지 말고 한결같이 목적으로 보는 것에 근거한 행위를 하라 이렇게 말을 했죠. 즉 타인을 자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발 퀴즈 9번. 철학자들은 성폭력의 비윤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괄호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 넣으시오. 1번.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사랑의 본질을 의 개념을 통해 제시하면서 인간은 곧 이며 사랑은 에 기초하여 개인의 본질을 구축해가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2번. 계몽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절대 으로 보지 말고 한결같이 으로 보는 것에 근거한 행위를 하라고 말하였다. 성예절이라는 것은 남녀의 성별이나 육체적 행위에 관련된 예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예절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성희롱이니 성추행 또는 성폭행 등을 포괄하는 성폭력 사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성폭력의 법률적 기준은 가해자가 어떤 의도로 접근했느냐 보다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느냐 느끼지 않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법적인 문제로 확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성폭력이라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개인뿐 아니라 당사자들이 속한 직장에도 큰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피해자가 이 행위가 과연 성폭력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애매하다면 조금 더 확인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성폭력의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몸이 물리적으로 밀려서 접촉이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피해자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을 가져다주는 과정이 시작되기에 무엇보다 신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가해자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거나 반복성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모른 척하거나 숨기면 안 되겠죠. 직장에 타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드러내어 공론화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조치나 반응이 없는 것이 오히려 상대편에 있어서 암묵적인 동의로 받아들여져서 더 심각한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밑에 보면 직장 내 3가지 성수칙이 나와 있죠. 이 수칙들은 남성이나 여성에게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적으로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대방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죠. 요즘 걸크러쉬니 뭐니 하면서 여성이 남성에 대한 성희롱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성에 있어서 인식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남성은 남성으로서 여성은 여성으로서 육체적 특징에 따른 역할성이 대체적으로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마저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로 보아서 평등이 아니죠. 여성은 매달 생리가 있고요. 그 기간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되도록이면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죠. 또한 임신 중에는 과한노동을 하면 안 되고요. 또 신생아를 육아할 때는 수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직장일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여성의 육체는 뼈대라든지 근육이 남성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것을 들거나 격한 노동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난 할 수 있다 뭐 그런 여성도 있고요. 그러나 대체로 노력을 해도 남성과 육체적으로 똑같은 직무를 수행하기는 힘들다고 봐야죠.
또한 남성이 강한 힘으로 성폭력을 행하려고 시도를 한다고 치면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가 힘든 연약한 존재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 또한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보다 힘으로 더 우위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반면에 남성은 육체적 능력에 있어 여성보다 강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사고에 있어서 대체적으로는 감정적으로 단순하고 업무 처리에 있어서 저돌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섬세함은 떨어질 수가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여성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욕구 해소에 있어서 여성과는 다른 면이 있어서 성윤리적인 면에 있어 성폭력이나 범죄에 빠질 가망성이 여성보다는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어차피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인간으로서 평등해야 하고 직장생활 내에서도 자신의 장점만큼 그리고 그 장점을 잘 살려서 업무를 수행해내는 만큼 인정받게 되는 환경만 갖춰진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생활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서로를 돕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쪽 성에만 지나치게 권리들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불평등 등을 바로잡고 싶을 때 여성이나 남성은 각자의 성에 대한 인식을 재자각하는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죠. 다시 말하건대 만약 한쪽 성에 대하여 성차별적인 발언과 성희롱적인 발언이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면 그에 대해서는 공론화하고 직장의 운영진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일들을 방관하게 되면 나가서 성폭력의 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했죠. 자, 직장 내 성수칙 마지막 세 번째는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의 틀을 벗어나 평등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다 노력해야 하는 문제죠.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성 못지않은 사회활동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한 남성은 조직사회에서 여성이 꼭 필요한 동등하고 섬세한 인력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고 서로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동등한 상호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과 남성 간의 바람직한 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상생관계를 지향한다면 저절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발생하기 힘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발 퀴즈 10번. 다음 가로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 넣으시오. 성폭력의 법률적 기준에 있어 의 의도보다는 가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느냐의 여부에 따라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가 있다. 우리가 흔히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 사이버 성범죄, 이런 성범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듣게 되는데요. 이 기회에 각 단어들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 등 모든 성에 관련된 범죄들을 포괄적으로 칭하는 단어가 바로 성폭력입니다. 그 아래 보면 성희롱이 있는데요. 의미를 보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이 서로 구분이 약간 모호함이 있는데 보통은 신체 접촉이 가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구분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검색을 해보니까. 말이나 성차별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고 또 직장생활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위들을 성희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희롱의 경우 신체 접촉에 해당하는 물리적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형사소송보다는 노동법이나 모욕죄 등을 통해서 대항을 하게 되고요. 그 밑에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노리고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추행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형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즉 고소를 하고 수사하고 재판을 받고 판결을 내려서 형을 살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성폭행이 있죠. 성폭행은 강간 또는 강간 미수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마침 오늘 올라온 인터넷에 좀 신기한 뉴스가 있어서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29세 이모 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앱에서 35세 여성이라고 거짓 프로필을 만든 뒤에 강간당하고 싶은데 상황극에 참여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사실로 믿은 39세 오모 씨에게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주소를 알려줘서 이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간접 강간인 거죠. 참 성범죄도 창의적으로 진화하네요. 어쨌든 이 씨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또한 실제 강간범 O 씨는 13년이 구형됐다고 합니다. 이 씨는 현재 지금 변호사 대동하고 항소 중이라고 하네요.
이처럼 강간이나 강간미수에 해당하는 성폭행은 높은 형량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는 성범죄자 알림 이 앱을 통해서 신상이 공개되죠. 그리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고요. 교육 관련 직장에 취직하거나 도심에서 직장 생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현대에서 사이버라는 가상 공간 내에서 익명성으로 행해지는 사이버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낳고 있죠. 우리가 보강과제의 한 항목으로서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사이버 성범죄 정의와 의미, 또 그 성립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이버 성범죄 정의는 온라인상에서의 성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몰카, 해킹 등을 통해 습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성, 남성 화장실이나 옷 갈아입는 락커 같은데 몰카 설치하는 것 자체가 범죄인데다가 그렇게 습득된 영상물을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것,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것, 또는 이성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의 성적인 영상을 유포하는 것, 또 해킹을 통해서 PC나 핸드폰에 들어있는 타인의 영상을 유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 밑에는 타인을 성적으로 표현하는 사진, 괄호 안에 합성 등 이렇게 되어 있죠. 연예인이나 아는 여자, 아는 남자 얼굴만 떼다가 나체 사진 합성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 불법이죠.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사실이라 할지라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타인의 사생활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 그것도 고소각입니다. 댓글에 SNS 답변으로 쪽지로 성추행적인 글이나 사진 등을 계속해서 보내다가 몇백만원 벌금 물 수 있습니다. 또 징역도 살 수 있어요. 자신의 신체 부위 찍어서 타인에게 보냈다가 고소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설사 서로가 즐겼다 하더라도 한쪽이 고소를 하게 되면 증거가 남기 때문에 경찰서를 들락거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미성년자 자녀에게 부모가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게 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 자녀가 온라인상에서 성적 발언을 하고 신고를 당하게 되면 그 부모가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 징역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인 계정 사용 못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밑에 보면 SNS 성적인 답변만으로도 증거가 제시가 되면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올린 사람이 댓글을 지워도 사이버 경찰이 지운 걸 다 복원을 시키죠. 그래서 사이버 스토킹을 당할 경우 두려워하거나 고민할 것이 아니라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우리가 돈을 도둑맞거나 실제적으로 신체상의 피해를 입거나 하지 않더라도 특히 현대사회에 있어 심리적인 폭력은 심각한 것입니다. 사이버 성범죄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죠. 칼로 찌르는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자아를 말살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 등이 불법으로 유포된 상태라면 어차피 피해는 입을 만큼 입었으니 시원하게 고소해서 가해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전자발찌를 차게끔 만들어 놔야 되겠죠. 숨기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IT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가는 현대사회에 있어 사이버 성범죄들에 대한 법이 체계가 잡히고 수정되고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돌발 퀴즈 11번. 다음은 성폭력의 개념들과 구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성희롱은 성추행, 성폭행, 사이버 성폭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2번.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의 SNS 계정을 사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그 부모가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3번. 성폭력에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 등이 포함된다. 4번. 성폭행은 강간미수나 강간이며 보통 형량이 높다. 우리가 특히 직장 생활에 있어서 성희롱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죠. 가정에서 또는 친족 관계에 있어 성희롱과 근친상간 등이 사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직장 내 성희롱 또한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느끼고 대처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밑에 보면 정상적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인격과 심리적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 침해를 불러오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직장에 나갈 때마다 성희롱을 당한다면 여성 또는 남성의 입장에서 마치 접객을 하는 밤업소에 출근하는 심정이지 않을까요? 또한 이런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직원들의 사기가 추락하고 회사의 이미지가 하락되는 등 조직 전체에 있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또 두 번째, 성적 농담과 가벼운 접촉은 직장생활의 활력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활력소겠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성희롱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신이 성희롱을 당하는 것을 방관한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직장 내 인간관계가 정상일 수가 없겠죠. 당연히 직장 분위기를 망치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 또 다른 대상에게 성희롱을 할 수도 있죠. 습관을 고치도록 해야 하고 또한 막아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방관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경우 가해자들은 아,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희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오해와 착각을 할 수 있는 심리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성폭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네 번째,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말하는 경우,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면서 마치 클럽에 가는 듯한 의상을 착용하는 일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경우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또는 약간의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개방적인 의미로 착각을 하고 육체적인 접촉까지 시도한다든지 모욕적인 성적 농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황에 따라서는 성폭력까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 또는 남성의 외모나 옷차림에 따라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잠재적 성폭행자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희롱 중 직장 내 성희롱의 4가지 성립 요건입니다. 즉, 직장 내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란 것이죠. 첫 번째, 직장 내 성희롱이기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고용 및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진 사업주나 직장 상사를 비롯 동료 근로자와 부하 직원 등 직장 내의 모든 인원을 말하고요. 하지만 직장 내의 성희롱이기 때문에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은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백화점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간주할 때 백화점을 찾은 고객이 나에게 성희롱을 했다 치면 상사와 동료 직원 등이 나를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회사의 운영진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성희롱이 심하거나 성추행까지 갔다면 개인적으로 고소를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 요건에 있어서도 직장 내 모든 인원이 해당이 되죠. 여기서 특이한 점은 아직 정식 채용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채용 과정 중 행해진 성희롱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성희롱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경우 업무 관련으로 밖에서 만나자고 해서 성희롱이 이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성적 언어나 행동 또는 이를 조건으로 하는 행위, 이게 바로 성희롱이죠. 성추행까지 진전이 안 돼도 운영진에게 시정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시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고용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함으로써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자, 성차별과 성희롱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남성, 여성이 조화롭게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과 존중이 필요한 것이지 성에 대한 차별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비하하고 그것을 빌미로 소외를 시키거나 여성성과 남성성의 각 장점과 역할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굳이 이런 것들로 인해 실질적인 손실을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욕감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인격인 침해를 받게 된다면 이것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역시 신중해야 할 것은 의도와 반복성, 지속성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개인 대 개인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라면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반응을 보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 사업자나 운영진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런 종류의 시비를 가리는 과정 자체가 스스로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죠. 또한 빈번한 신고는 피해자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증거를 쌓고 기록하고 관찰하다가 적절한 순간에 운영진에게 조용히 알리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이때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적절한 시정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이익면에 있어서도 직장 내 성희롱은 작업 환경을 저해하므로 시정하는 편이 좋다는 것을 대부분의 CEO들이 알고 있습니다. 돌발 퀴즈 12번. 다음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설명들이다. 맞는 것을 고르시오. 1번. 장소적으로 직장 내부에서 일어나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다. 2번. 피해자의 업무 수행에 있어 불이익이 초래된 경우에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다. 3번. 고객이 성추행을 했다면
개인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4번 성희롱을 하는 쪽에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클럽에 가는 복장으로 출근해도 된다. 우리가 이성에게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의 타이밍이 서비스의 승패를 정한다는 거죠. 자, 진실의 순간, moment of truth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투사가 급소에 칼을 꽂는 찰나를 일컫는 말로써 피할 수 없는 순간 또는 실패하면 안 되는 중요한 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사가 칼 잘못 꽂다가 많이 부상당하고 사망합니다. 그만큼 서비스에 있어서도 고객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그 중요한 타이밍에 맞춰야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고객에 있어 찰나의 경험은 기업의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접할 때 불과 몇 초면 그 서비스의 진실성과 퀄리티, 탁월성에 대한 파악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일테면은 내가 패스트푸드점을 갔는데 화장실에 갔더니 휴지도 없고 바닥도 더러워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먹게 될 햄버거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휴지가 없고 바닥이 더러운 걸 보고 이 모든 생각을 하는데 몇 초나 걸릴까요? 또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바닥에 작은 바퀴벌레가 기어갑니다. 그럼 그 카페 음료를 사 마시고 싶을까요? 만약 친구가 거기 가서 뭐 마시자 그러면 그 친구에게 그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 친구도 딴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할 가망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그 카페가 망할 수 있겠죠. 진실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기업의 서비스와 관련해서 사용하고, 이것을 제목으로 책을 집필한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사스 항공사죠. 사장인 얀 칼스는 자신의 저서 진실의 순간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객기에서 승객들이 기내식 식판을 받아드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요. 자, 기내식을 받았는데 음식에 머리카락 하나 들어있다면 이미 게임이 끝이라는 말입니다. 또는 한 숟가락 먹었더니 음식 맛이 영 아니다. 그러면 그 항공사는 고객을 아무거나 먹여도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거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밑에 읽어보면 현장에 있는 직원들에게 기업의 입장이 아닌 고객의 입장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주교제에 나온 신뢰를 소개하자면 한 고객이 비행기표를 호텔에 놔두고 안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사스 항공사 창구에 가서 상황 설명을 하니까 항공사 직원이 고객을 일단 안심을 시킨 후에 비행기에 타도록 한 다음 호텔에 연락해서 항공권을 수거했다는 실제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고객이 바로 미국의 사업가 루디 피터슨이었고, 그 후 사스 항공사의 평생 고객이 됐다고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직원의 서비스에서 우리는 서비스 7가지 요건 모두를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런 퀄리티의 서비스는 직원의 개인 재량에서 발현됐다고 하기보다는 회사 자체가 또는 경영 마인드 자체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의 입장을 우선하도록 교육하고 그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신속성과 유도리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은 한 기업체의 말단 직원조차 그 기업의 사장으로서 적시적소에, 즉 아까 위에서 본 그 진실의 순간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걸 거꾸로 보자면 말단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그 기업체 사장의 뜻을 행위로 보여주는 거니까 말단 직원의 서비스는 사장을 또는 그 기업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질 낮은 서비스로 인해 불만족스러웠던 고객의 96%가 직접적으로 컴플레인을 하지 않고, 또 그중 91%가 다시는 그 기업의 서비스를 또는 제품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플레인하는 걸 즐기질 않죠. 웬만하면 시비나 다툼을 그냥 피해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컴플레인을 안 한다고 내가 돈까지 내면서 그 기분 상하는 경험을 다시 하러 가지는 않죠. 그런 고객들의 불만이 모여서 이윤 감소로 이어지고 이윤 감소가 축적되면서 사업이 무너지는 거죠. 바로 진실의 순간 15초의 법칙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축적이 되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리뷰 퀴즈 1번. 진실의 순간 15초의 법칙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직업 현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쪽 양측 다 친절이 요구됩니다. 자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친절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고객에게 친절할 리가 없죠. 그래서 경영자들이 직원을 뽑을 때 웨이터 법칙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웨이터 등의 감정 노동자들을 대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품성을 예견하는 정확한 척도가 된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감정 노동자, 은행원,
승무원, 고객상담원, 음식점 종업원 등 직접 고객 응대 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서비스를 해야 하는 근로자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로자층에게 갑질을 하는 이유는 열등감 때문이며 그들은 통제불능의 에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항상 사람을 대하는 직업, 즉 은행원이나 승무원, 고객상담원, 음식점 종업원, 편의점 직원 등의 직업은 자신이 느끼는 대로 상대방에게 표현을 할 수 없는 직종이란 말입니다. 서비스 직종이니까요. 이런 직종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는 감정노동자라고 부릅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숨겨야 하는 감정의 노동을 하는 직종이니까요. 그런데 이 점을 구실 삼아서 고객의 입장에서 습관적으로 갑질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품성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열등감, 이게 뭡니까? 너마저 나를 무시해, 이런 거죠. 그리고 통제불능의 에고라는 건 예를 들면은 경계선 장애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화를 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직원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고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지나치게 화를 내고 스스로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갑질을 하는 경우는 심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처럼 갑질을 하다가도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는 극적으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상황적인 가치 체계를 가진 사람을 조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인간 유형이 바로 상황적인 가치 체계를 가진 사람이란 겁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이 돌변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배반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자면 감정노동직 종사자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황적인 가치 체계를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방위산업회사, 즉 무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레이티온의 CEO인 빌 스완스는 자신의 경영 지침서에 33가지 리더십 규칙을 적으면서 웨이터 법칙은 세계 어느 인종, 어느 문화에서든 인격 판단의 기준으로서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뷰 퀴즈 2번. 다음의 웨이터 법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시오. 1번. 감정노동자에게 막대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 2번. 상황적인 가치체계를 가진 사람들은 감정노동자에게 친절하다. 3번. 감정노동자를 대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한다. 4번. 통제불능의 에고를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감정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한다. 독일의 실천 철학자 마틴 부버는 자신의 저서 나와 너에서 세상에는 나와 너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와 그것의 관계란 도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대상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일시적이고 기계적인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나와 너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관계로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나와 대체 불가능한 너가 깊은 신뢰 속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은 나 혼자서는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으며 인간과 인간의 나와 너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만 인간다운 자아를 완성할 수 있다는 마틴 부버의 사상입니다. 반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사물 또는 목적 등과의 관련성을 나와 그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그것이라는 것은 단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자아는 성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인격적인 관계성,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관계성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대방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저 도구적이고 대치가 가능한 가변적인 존재 또는 사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몸짓이 되고 싶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닌 인간 대 인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대관계를 갈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마틴 부버의 철학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간 대 인간의 관계성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 고객은 내가 습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이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이미 서비스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단지 서비스 자체로 도구화하는 관계성, 즉 나와 그것의 관계로 다가간다면 우리의 인격은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 교직을 서비스직이라고 약간 비꼬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교직이 서비스직이라고 간주를 한다고 해도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성대로 교사와 학생이 또는 교사와 학부모가 관계성을 맺을 수만 있다면 교직이 서비스직이든 아니든 교사와 학생의 인격은 관계성 속에서 성숙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든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될 가망성이 많죠. 우리 학생들이 가르치는 입장에 섰을 때 배우는 사람들이 교사를 자신의 목적과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또 지식을 전달해주는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을 한다면 배우는 사람들 자체의 인격이 성숙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교사의 입장에서 슬픈 일이겠죠. 지식만 주입하면 된다면 교사 대신에 로봇이 가르쳐도 되는 거잖아요. 만약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성을 통해 양측 다 내면적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교사와 학생 중 한쪽에 문제가 있거나 양측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라면 분명히 변화와 성숙을 가져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공부하면서 다음 주에 교직윤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자, 서비스는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성입니까?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적인 관계성. 또한 서로가 관계 속에서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관계성을 서비스에 있어서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슬라이드의 마지막에 서비스의 기본 철학. 상대가 누구든 관계없이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의식과 태도를 가지라. 리뷰 퀴즈 3번. 마틴 버버의 나와 너, 나와 그것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을 찾으시오. 한 개 이상 나옵니다. 1번. 나와 너 관계는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관계이다. 2번.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상대방을 나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는 관점으로서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성숙해 나가기 힘든 관계이다. 3번. 나와 너 관계에 있어 나에게서 너는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성을 가진다. 4번. 나와 그것의 관계는 서비스의 기본 철학과 상통하는 관계이다. 자, 책임에 있어서 중요한 깨진 유리창 법칙 나왔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건물 앞을 지나가는데 그 건물에 유리창이 하나가 깨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러다 도둑이 들겠네, 또는 비가 오면 비가 새겠네, 또는 도둑고양이가 들어가겠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또는 길 가던 행인 중 장난으로 유리창을 더 깨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그만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다가 또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춥다고 불을 피우다가 빌딩에 불이 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깨끗한 거리에 쓰레기가 하나 버려져 있으니까 그것을 지나가던 다른 사람이 아, 여기 버려도 되는구나 싶어서 자신도 쓰레기를 버리고, 그런 식으로 그 거리 전체가 쓰레기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게 바로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비스 편의 진실의 순간 15초 법칙 배울 때 패스트푸드점 예를 들은 거 기억나죠? 패스트푸드점 직원이 화장실에 휴지를 그때그때 채워넣는 자신의 책임을 잠시 잊어버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다른 직원도 그 더러운 바닥을 자기가 귀찮아서 두어 시간 방치했고요. 그리고 점장은 그것을 알면서도 방관했죠. 이런 무책임들이 모여서 기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날 하루 잠시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 패스트푸드점에는 다시는 가고 싶지가 않을 거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자, 중간에 한번 읽어볼게요. 고객의 환원주의적 사고, 각각의 작은 부분에 전체가 축약되어 있다로 인해서 1%의 고객 불만이 100%의 경영 실패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고객의 환원주의적 사고, 가로 안에 각각의 작은 부분에 전체가 축약되어 있다. 이 말은 화장실에 휴지가 없으면 그 식당의 위생이 엉망이란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는 거죠. 또는 종업원이 돈 계산을 잘못했다면 그 식당은 신뢰가 없는 식당이 되는 거고요. 만약 고객에게 한 직원이 불친절했다면 식당의 경영 마인드가 고객을 존중하지 않고 돈만 벌려고 한다는 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환원주의죠.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실수들이 뭐예요? 사업체가 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맨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객이 겪은 단 한 번의 불쾌한 경험, 한 명의 불친절한 직원, 매장의 불결한 부분 등 기업의 사소한 실수가 결국은 기업을 쓰러뜨린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회생 퀴즈입니다. 다음 깨진 유리창 법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고객이 느낀 1%의 불만이 100%의 경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2번 기업이 사소한 실수를 방관하는 것이 되풀이될 때 기업은 망할 수도 있다. 3번 마이클 레빈이 자신을 잊어서 깨진 유리창 법칙에서 제시한 법칙이다. 4번 깨진 유리창 법칙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식의 고객의 환원주의식 사고와 관련이 없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끝났고요. 단톡방에 올려놓은 짧은 미디어 검색과제 설명 영상이 있습니다. 검색과제 템플릿에 검색한 내용들을 정리 서술한 후 다시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들이지 말고 지금 간단하게 과제 작성하고 다른 할 일들을 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 되기 바랍니다.